괜찮으세요? 이게 괜찮아 보이냐? 인연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 김 과장은 5층 끝방이 신경 쓰였는데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넘쳐 흘렀고 밤마다 복도 CCTV에 수상한 그림자가 찍혔으며 이웃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정작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려다가도 집주인인 큰딸이 나타나 괜찮다며 무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층 복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누군가 숨어서 불을 피워 밥을 하다가 연기가 난 것이었고 관리사무소가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사람들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쳤는데 마치 햇빛을 두려워하는 동굴 속 생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숙이었고 올해 68이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밝게 살던 사람이었으며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 두 딸을 키웠고 손님들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으며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가게 수익과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딸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었고 딸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려 했으며 그것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5년 전 작은 딸이 급하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거라며 울부짖었으며 미숙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도 그 돈을 만들 수 없었지만 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김 사장이 미숙에게 제안을 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모임에 가입하면 매달 1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미숙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김 사장이 이미 몇 년째 이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도 많이 가입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은행 다니는 사람도 투자했다는 말에 미숙은 혹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으며 총 1억 원을 모아 김 사장의 투자 모임에 넣었는데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고 미숙은 안심했으며 작은 딸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김 사장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 모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으며 그제야 미숙은 자신이 폰지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더 큰 문제는 김 사장이 미숙의 이름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미숙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숙의 명의를 도용해 그녀의 지인들과 가게 손님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으며 사람들은 미숙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금액이 총 8억 5천만 원에 달했고 미숙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숙에게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미숙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은 1억 원만 투자했을 뿐인데 8억 5천만 원의 채무자가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는 미숙의 명의로 투자 권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김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작은 딸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미안해했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큰딸이 관리하던 월세 원룸이 마침 비어 있었고 미숙을 그곳에 들여보낸 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피해자들의 추궁이 잦아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는데 딸들은 처음부터 엄마를 계속 숨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의 태도가 변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큰딸은 화를 내며 엄마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냐고 따졌으며 결국 두 딸이 낸 결론은 당분간 엄마를 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택배로 라면과 통조림만 보내왔으며 미숙의 연금 통장을 가져간 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남은 돈만 조금씩 주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그 좁은 방에서 견뎌야 했는데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같은 원룸에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고 사람과의 대화가 끊기자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가끔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기도 했는데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미숙은 심각한 폐렴에 걸렸는데 딸들에게 연락했지만 병원비가 아깝다며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라고 했고 미숙은 혼자 끙끙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때부터 딸들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딸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여름 전기가 끊겼는데 큰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미숙은 폭염 속에서 땀을 흘리며 견뎌야 했으며 밤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선풍기 하나 없이 버티다가 탈진 직전까지 갔지만 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던 어느 날 미숙은 결심을 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딸들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으며 스스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가면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고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미숙은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라면을 끓일 수 없자 작은 양초로 물을 데우려 했는데 마른 종이 상자에 불이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으며 미숙은 당황해서 물을 끼얹었지만 연기는 복도까지 퍼져나갔고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관들이 달려왔고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는데 온 방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미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 같았고 5년 만에 처음 보는 타인에게 미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방관이 미숙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5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본 미숙은 눈을 뜨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으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미숙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비타민 D 결핍,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이상하게 여겨 사회복지사를 불렀으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중에 미숙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딸들을 조사했는데 딸들은 처음에는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5년 동안 방치하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엄마의 연금을 가로채 쓴 것도 밝혀졌고 특히 큰딸은 엄마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미숙에게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일부는 미숙의 처지를 알고 안타까워했으며 특히 미숙과 오랜 친구였던 분식집 단골 손님들은 김 사장의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기에 미숙도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했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 건강부터 회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미숙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미숙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김 사장의 명예 도용과 폰지 사기 수법이 밝혀졌지만 미숙이 충분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한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미숙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말했는데 당신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라고 했으며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숙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는데 일을 시작한 첫날 주방 환기구를 보고 공황발작을 일으켰지만 참고 견뎠고 매달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딸들과는 연락을 끊었는데 미숙이 먼저 연락을 차단했으며 딸들은 처음에 몇 번 찾아왔지만 미숙은 만나주지 않았고 자신을 5년 동안 가둔 딸들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딸들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실망했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미숙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며 자유롭게 밖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습니다.